네, 안녕하십니까. 조대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이 정보통신, 데이터통신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통신, 정보통신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던 정보처리 필기의 전체 본강의 마지막 강의를 제가 지금부터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오셨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거 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 역시나 지금까지 60여 개의 강의를 찍으면서 거의 기간이 한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여러분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번 우리 정보처리 필기 마지막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인터넷, 그리고 뉴미디어, 그리고 멀티미디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교재의 뒷부분에 앞에 단원이었죠. 뒷부분에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넷, 뉴미디어, 멀티미디어까지 진행을 해 드리는데 사실 이번 시간 강의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핵심 요약식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된다는 식으로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셔서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많게는 3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학습하셔서 여러분의 목적을 꼭 달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동통신망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동통신망이다. 자, 오늘날은 진짜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몇 년이 안 됐다는 얘기죠.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들고 다니면서 누군가랑 통신을 할 수 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20여 년 전으로만 돌아간다 하더라도 집에 있는 전화기 정도 또는 공중전화기를 이용하는 정도, 이 정도로 친구랑 통신을 할 수 있었지, 내가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들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고 친구랑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는 그때 당시에는 상상을 못 했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우리 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나이가 많이 된 것 같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니네가 나중에 불과 몇 년 후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사람마다 전부 다 손에 전화기를 한 개씩 들고 다니면서 통화를 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학생들 전부 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불과 몇 년 후가 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충전하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전력도 무선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스마트폰도 무선으로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배터리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의 창을 보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되면 지나가다가 공중에 빈 허공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에서 톰 크루즈가 막 도망을 다니면서 지하철을 탈 때도 지하철 입구에 그 CCTV처럼 생긴 거, 얘만 쳐다보면 내 홍채를 인식해서 지하철 탈 때, 버스 탈 때 들고 다니는 교통카드를 사용 안 해도 내 홍채를 인식해서 내 계좌에서 요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가 될 거라는 거죠. 오늘날은 통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자고 나면 바뀌고 자고 나면 바뀌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정보처리라는 과목을 수업을 하고 있지만 IT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제가 이 이동통신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데이터통신, 정보통신 과목의 10개의 강의를 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불과 몇 년이 지나면 이 강의를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왜? 새로운 어떤 그 IT 기종들이 나오면서 제가 강의하는 것들이 전부 다 9세대 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과정이에요. 제가 60여 강을 찍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저희 같은 사람은요. 제가 마지막 강의라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영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이 아니에요. 최근 신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IT를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자료를 들고 수업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새롭게 출제되는 또 새롭게 IT가 발전하는 그런 시대를 다 꿰고 있어야만 여러분에게 정보 처리라는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제 저랑 좀 친해지려고 하니까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또는 체크문제 풀이 시간에 같이 또 만나게 되겠지만 문제 풀이 시간에는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시간이 잘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강의 마지막 강의인 만큼 사실 저도 좀 가슴이 좀 울렁울렁거리고 그렇습니다. 이따 수업 뒷부분에 조그마한 이벤트를 제가 한번 진행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뒷부분에 무슨 이벤트일까 해서 강의 안 듣고 벌써 뒷부분을 클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 섭섭해 할 겁니다. 반드시 이 강의를 다 듣고 뒷부분의 이벤트를 즐겨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동통신망이다. 여러 사용자가 전송 매체를 공유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법인데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종류에서 다중접속 기법에서 시분할 다중접속, 주파수 분할 다중접속, 그리고 코드 분할 다중접속인데 이 개념은 굳이 크게 몰라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시분할이라는 개념이니까 시간 분할이죠. 그래서 시간을 나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타임 슬롯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타임 슬롯을 채널에 할당하면서 시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파수 분할 다중화니까 역시나 주파수 대역을 일정 간격으로 분할해서 다중화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코드 분할은 코드를 분할한다. 말 속에 다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거, 영어 약자.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영어로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분할 다중접속을 TDMA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파수 분할 다중접속을 FDMA, 그리고 코드 분할 다중접속을 CDMA라고 합니다. CDMA라는 이 사실은 지난 시간에 제가 경쟁 방식이다.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경쟁 방식에서 CSMA/CD 방식이라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거 배울 때 세 가지 다음 중 속하지 않는 나머지 한 개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1번 CSMA/CD 방식, 2번 토큰 버스 방식, 3번 토큰 링 방식, 4번 이거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는 매체 제어 접근 방식에 속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틀린 답으로 가끔씩 등장을 해요. CSMA/CD랑 비슷한 그 이니셜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얘는 이동통신망에서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셀룰러 시스템인데 셀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구역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엑셀 많이 사용을 해보시죠. 엑셀이라는 게 칸칸 하나를 셀 단위로 구분해서 셀과 셀을 서로 주소화시켜서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듯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이동통신망에서 셀룰러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 동네마다 기지국이 하나씩 다 있죠. 그러니까 이 휴대폰이 최초로 나왔을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하면서 걷는 도중이라든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는 전화가 자꾸 끊겼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셀룰러 폰이라 그래서 셀 단위로 기지국 단위로 이제 전파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쪽 기지국에 있는 전파를 받고 내가 통화를 하다가 이동하면서 다음 기지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전화가 끊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끊김이 없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핸드오프라는 용어예요. 이 핸드오프라는 용어가 시험에 종종 등장을 해요. 읽어볼까요? 통화 중인 가입자가 새로운 서비스 지역으로 진입할 때 통화에 단절 없이 계속 통화가 될 수 있도록 통화 채널을 자동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의 용어가 바로 핸드오프라는 용어라는 거. 그래서 셀룰러 시스템의 의미를 파악하시고 시험에서는 이 핸드오프라는 용어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 핸드오프 기능 때문에 우리는 이동 중에서도 전화가 끊김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로밍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IMT 2000. 얘는요, 정말 이 IMT 2000이 처음 나왔을 때는 와, 정말 이거 대단하다. 전 세계를 통신 가능권 속에 만드는 핵심적인 어떤 전화기가 등장했다라고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얘는 위성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서 오지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핸드폰으로 위성을 통해서 통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지만 그 단말기 자체의 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보편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실패했는 하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IMT 2000이라는 게 나오면 위성을 통해서 이동통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위성통신망 하면 지난번 강의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할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한국에서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 그랬었죠. 미국의 LA에 있는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할 때 생중계 방송을 볼 때 전파는 직진성밖에 없기 때문에 지구를 뚫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위성을 하나 달아놓고 이렇게 반사시켜서 전파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위성에서 시험 문제에 종종 나왔던 것은 이 인공위성을 띄웠을 때 지구 지표면상 적도상공입니다. 적도상공 간의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어야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하느냐. 자, 이게 종종 문제가 나왔었죠. 여기 있죠. 얼마? 약 36,000km라는 거예요. 35,800km가 됩니다. 그쵸?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통신 가능권에 들려면 지구 상공위에 위성이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3개 이상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전 세계가 통신 가능권에 들 수가 있다.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그 의미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시험에 나왔던 용어 중에서는 사용 주파수 대역이 3에서 30GHz의 극초단파를 이용한다는 거와 그리고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죠. 하지만 통신 위성을 거쳐야 하므로 전파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전파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요즘은 시스템이 워낙 좋아져서 잘 안 느껴지지만 과거에는 왜 9시 뉴스나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앵커가 자,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하면 워싱턴에 있는 특파원이 막 말을 하는데 입모양하고 그쵸? 입모양하고 그 소리하고 이렇게 맞지가 않는 싱크가 맞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으로 생중계하다 보니까 소리가 도착하는 시간하고 영상이 도착하는 시간하고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잘 없지만 자, 그런 개념 전파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약 35,800km라는 거 그리고 위성통신 시스템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구국과 채널 그리고 통신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위성통신의 특징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초고속 통신망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자, 초고속 통신망이다. 자, 이 초고속 통신망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초고속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이 쓰여진 시대가 불과 한 3, 4년 전에 이 책이 만들어졌다면 얘는 초고속이 아니죠. 우리는 자고 나면 초고속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초고속 통신망이라는 개념만 알아둘게요. 개념이 첨단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영상 등의 대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초고속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초고속 통신망이라고 하는데 저기 나와 있는 광섬유 케이블이라는 게 현 시점에서는 초고속 케이블망이 맞지만 당장 내년에 광섬유 케이블보다 더 빠른 어떤 케이블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치는 시점에서 IT 어떤 정보를 보면서 초고속 통신망이 어떤 케이블을 이용한다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초고속 통신망의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ADSL이 무슨 초고속입니까? ADSL이 불과 4년, 5년 전에는 초고속이었어요. 그죠? 지금은 광랜이라고 해서 100메가 랜, 100메가 광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얘를 초고속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ADSL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통신망인지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ADSL의 A의 약자가 asymmetric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언밸런스 하다는 얘기입니다. 언밸런스 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양쪽 방향의 전송 속도가 다르다. 다른 말로 해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비대칭이다 라는 뜻이에요. 비대칭.
비대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접속해서요. 여러분 집에 있는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고 대부분 영화나 노래나 이런 것들을 다운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ADSL이 처음 등장했을 때 좋았던 점은 뭐냐면 나는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속도가 만약에 이만큼이라면 다운로드 받는 부분은 이만큼의 공간을 주고 업로드는 요만큼만 주자는 얘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을 탈 때 여러분들이 계단이 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지하철 계단이라고 칠게요. 지하철 계단. 자, 얘가 올라가는 계단이고 내려오는 계단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올라가는 계단과 내려가는 계단을 똑같이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계단을 좀 더 넓게 만들어 놓고 내려오는 계단을 좀 더 좁게 만들어 놔요. 왜냐하면 지하철에 도착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내려서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계단을 넓게 만들어 놔야 되고 내려오는 계단 사람들이 띄엄띄엄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계단은 좁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ADSL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내용을 다운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운받는 속도는 조금 더 넓게 빨리 만들어주고 업로드 속도는 조금 줄여주면서 다운로드 속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된 시스템이 바로 이 ADSL이다. 그래서 대칭이지 못한 비대칭이다. 비대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BISDN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ISDN 종합정보통신망 여러 개의 회선을 하나로 전송하는 게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BISDN은 B가 광대역입니다. 그러니까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을 우리가 BISDN이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광대역이라는 말. 당연히 속도가 빠르겠죠. 그 다음에 ATM이라는 것은 비동기 전송 모드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겁니다. 비동기 전송 모드인데 BISDN의 핵심 기술이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ATM과 BISDN이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TM이라는 것은 비동기 전송 모드인데 BISDN의 핵심 기술이다. 이 키워드만 외워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인터넷 부분. 원래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강의에 이제 포함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이죠. 앞에까지는 지난 시간에 놀라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또 수업이 너무 빡빡하게 진행돼서 제가 이번 시간으로 넘겼던 부분이죠. 자,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인터넷에 대한 얘기도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고 나면 바뀌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출제위원들도 현 시점에서 어떤 문제를 낼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출제를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인터넷 세대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백본망이라는 개념은 다른 네트워크 또는 같은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그 중추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로서 보통 인터넷이 주가 되는 기관망을 우리가 백본망이라 한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 인터넷의 서비스는 www 떨떨떨이라고 하죠. 월드와이드 웹의 약자입니다. 웹브라우저를 통해 이메일, FTP,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죠.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리고 HTTP 서비스 등의 이런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것이 www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메일, 그죠? 그리고 텔넷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얘를 뭐라 부릅니까? 원격 접속이라 그러죠. 원격 접속. 오늘날 이 원격 접속은 직장인들이 집에 가서도 회사 업무를 자연스럽게 보기 위해서 회사에 있는 내 컴퓨터랑 집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이런 기능 많이 쓰고 있죠. 윈도우 자체에서도 이 기능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 해서 파일을 올리고 내리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고요. 아키, 고포, 유즈넷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터넷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험에 그나마 인터넷에서 자주 나온다 그러면 이 IP 주소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구분하기 위한 고유의 주소를 우리가 IP 주소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http 땡땡 223.34.56.78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떤 사이트에 접속이 돼요. 저는 지금 아무거나 썼기 때문에 진짜 접속되는지 안 되는지는 보셔야 되지만 어떤 사이트에 접속이 돼요. 모든 사이트는 이런 고유의 IP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가 만약에 네이버 주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접속할 때마다 이렇게 쳐야 된다 그러면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잖아요.
그쵸? 내 학번도 못 외우는데, 우리 집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데, 이런 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좀 더 쉽게 그 주소를, 인터넷 주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주소를 쓰지 않고 어떤 주소를 씁니까? http www.naver.com 이런 주소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는 주소고 얘는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주소예요.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는 이 주소를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부릅니까? 그쵸?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도메인. 도메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데이터베이스 강의 시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강의에서의 도메인은 이 도메인의 의미랑 다른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 학년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들어갈 수 있으면 그 도메인의 범위가 1부터 4까지다. 이렇게 우리가 속성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도메인을 배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에 말하는 도메인은 우리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인터넷 주소를 우리가 도메인이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입력하지만 기계는 얘를 입력하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바꿔주는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이름하여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도메인 네임 서버라 해서 DNS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얘를 도메인 네임, 얘를 IP 어드레스 이 두 개를 상호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DNS라고 부르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쵸? 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구분하기 위한 주소고 보통 IP 주소는 32비트 크기로 8비트씩에서 4개의 필드로 분리해서 표현한다. 4개로 표현한다는 얘기가 아까 적었죠. 1, 2, 3점, 3, 4점, 2, 4점, 뭐 3, 5, 뭐 이런 식으로 4개, 하나, 둘, 셋, 4개의 필드로 구성이 돼요. 이 필드 구성될 때 여기 쓸 수 있는 숫자는 보통 0에서부터 255까지 총 256개의 숫자를 적을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자, 그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A 클래스가 여기가 A 클래스라면 A 클래스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거 전부 다를 포함하는 거니까 256 해서 총 1677만 7216개의 주소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까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요거는 나중에 특수 기능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 3개까지 A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이렇게 3번 곱한 게 바로 이 값이란 얘기예요. B 클래스는 2개까지만 합니다. 2개까지. 그래서 B 클래스는 256 곱하기 256을 하게 되면 65,536이 나오고요. C 클래스는 256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의 지수승으로 따지면 2의 24승, 2의 16승, 2의 8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256을 3번 곱하는 게 A 클래스고 2번 곱하는 게 B 클래스고 1번 곱하는 게 C 클래스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IP 주소라고 하는 거고 이 IP 주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IP 주소의 버전 4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Pv4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IP 주소를. 근데 이제 오늘날은 웹사이트가 워낙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 IPv4가 그 수가 이렇게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IPv6 버전이 나오면서 좀 더 많은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IP 어드레스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IP 버전 4까지 정도만 이해를 해 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는 서브네팅이라고 합니다. 서브네팅은 할당된 네트워크 주소를 여러 개의 작은 네트워크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거. 할당된 주소를 작은 네트워크로 나누는 게 서브네팅이다. 부네팅 네트워크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이라는 거 방금 앞에 설명드렸었어요. 그죠? 숫자로 된 IP 주소를 우리 인간이 알아보기 쉬운 문자 형태로 표현한 거. www.기사친구.com 이건 도메인 주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IP 주소와 호스트 이름 간의 변환을 제공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DNS라고 하는데 이 DNS가 이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인데 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보다는 이 DNS 서버라는 개념이 시험에 더 잘 나오죠.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긴 한데 DNS 서버라는 것은 이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서로 변환해 주는 서버를 우리가 DNS 서버라고 한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도메인 네임의 구성은 잘 알죠? www.한국.co.kr, 기사친구.co.kr 또는 뭐 기사친구.com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www는 호스트 컴퓨터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리고 한국은 소속 기관이고 CO는 컴퍼니의 약자, 소속 기관의 종류고 KR은 소속 국가가 되겠죠.
근데 이제 www. 기사친구.com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얘는 왜 이렇게 쓰느냐면 얘는 뭡니까? 미국 주소입니다. 인터넷을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는 국가명을 입력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co.미국이니까 뭐 아메리칸에서 co.am 이렇게 쓰느냐? 그렇게 안 씁니다. 미국은 무조건 .com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co.kr이라고 보통 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co.jp, 뭐 중국은 co.cn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해서 이거 못 쓰라는 법은 없어요. 내가 돈 주고 사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자,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도메인 네임이었고요. 자, 이어서 인터넷 네트워킹 보도록 하죠. 자, 인터넷 네트워킹은 네트워킹이잖아요. 그죠? 네트워킹. 그 분산 독립된 통신망 상호 간을 접속함으로써 통신망이 집합을 형성하거나 통신망을 광역화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 네트워킹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터넷 네트워킹 관련 장치는 접속한다는 의미니까 리피트라는 거 일단 필요한데 리피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역시나 증폭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디지털 신호를 멀리 보낼 때 아무래도 멀리 가다 보면 이 신호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다시 리피터를 이용해서 재생, 증폭시켜서 다시 날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리피터, 신호의 감쇄 현상을 복원해주는 장치다라는 의미고요. 게이트웨이, 브릿지, 라우터 이 세 가지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 세 가지 묶어놓고 별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이트웨이라는 게 시험에 나오면 키워드로 뭘 기억하면 되냐면 프로토콜이 전혀 다른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전혀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쓰는 게 뭐다? 게이트웨이다. 그럼 두 번째,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브릿지도 다리잖아요. 다리. 그러니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브릿지는 뭐야? 같은 종류. 얘는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거라 그랬어요. 얘는 같은 종류의 랜과 랜 사이를 연결할 때는 브릿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또 하나, 라우터라는 거. 라우터라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상호 접속하는 거다. 얘도 서로 다른 겁니다. 근데 얘는 뭐가 다르냐면 두 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고 얘는 프로토콜이 다른 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웨이나 라우터는 둘 다 다른 거 연결하는 거지만 브릿지라는 것은 같은 랜을 연결하는 게 브릿지라는 거. 그러니까 같다 다르다로 구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브릿지라는 부분에서는 시험에 이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 망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물형에서 노드가 이렇게 있다면 총 회선수는 몇 개냐 구하는 공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브릿지가 n개일 때 2분의 n 갈로 n-1이다. 브릿지가 만약에 5개다.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10개의 회선이 필요하다. 요 공식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인터넷 네트워킹에 대한 얘기고요. 역시나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게이트웨이, 브릿지, 라우터 요 세 가지의 차이점 알아두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마지막 단원은 이제 이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까지 하면 이번 시간이 종료가 될 것 같네요. 종료된다는 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죠?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마지막 강의를 들을 때 그 뿌듯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지금 이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강의를 막 건너뛰고, 그죠? 건너뛰고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다고 일단 마지막 강의라도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듣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사실 조금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강의를 1강부터 60강까지 지금 이 강의까지 한 강의도 안 빠지고 다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 불합격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이 불합격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호소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제가 너무 바빠서 바쁜 일이 있어서 강의를 다 중간에 빼먹고 몇 개밖에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이런 말 하는 거지 강의 다 듣고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쵸?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하셔서 전체 강의를 다 듣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제가 진짜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죠? 자, 뉴미디어다. 사실 이 뉴미디어라는 개념 자체가 역시나 이것도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뉴미디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뉴미디어라는 게 새로운 매체라는 의미죠. 그렇지만 이 새로운 매체가 이때 당시에 나올 당시에 뉴미디어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뉴미디어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뉴미디어에 대한 그 개념은 오늘날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개발된 매체 수단을 의미하는 거고요. 대용량성, 고속성, 쌍방향성, 그리고 정보 형태의 다양화, 그리고 분산
적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뉴미디어의 특징이다 정도만 봐두시면 되고, 자, 밑에 나오는 것은 혹시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뉴미디어를 분류할 때는 크게 유선계, 무선계, 패키지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는 방송계와 통신계 이렇게 두 가지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면 방송계와 통신계가 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방송이라는 말과 통신이라는 말의 차이점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TV 방송을 보잖아요. 또는 라디오 방송을 듣잖아요. 그럼 TV나 라디오는 무선일까요? 유선일까요? 무선이죠, 그죠? 물론 우리가 집에 그 케이블 TV나 IPTV로 TV를 보고 있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중파 방송, KBS, MBC, SBS 같은 경우에는 전파를 타고 상간 오지 지역까지 다 보낼 수 있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은 무선입니다. 라디오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묶어서 같이 기억해주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방송계는 무선입니다. 그죠? 무선. 그러니까 방송계와 무선계랑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유선계는 통신계와 같이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때 유선계냐 무선계냐 패키지계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송계냐 통신계냐 패키지계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과거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다음 중 뉴미디어의 분류 방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유선계, 2번 무선계, 3번 패키지계, 4번 방송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답은 뭐야? 방송계가 답이에요. 근데 또 한 번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다음 중 뉴미디어의 분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방송계, 2번 통신계, 3번 패키지계, 4번 무선계. 그럼 답은 뭐란 얘기야? 무선계가 답이란 얘기예요. 패키지계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하느냐, 무선과 유선으로 구별하느냐, 아니면 방송계와 통신계로 구별하느냐,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케이블 TV. 케이블 TV 뭐 말 안 해도 잘 알겠죠? 여러분 집에 대부분이 아마 케이블 TV로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죠? 케이블 TV로 보게 되면 채널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 50개, 60개 되고, 또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IPTV를 봐요. IPTV를 보게 되면 채널이 거의 한 5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채널 돌리다 보면, 그죠? 제대로 보는 거 하나도 없고, 채널만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죠? 자, 케이블 TV. 자, 공동 시청 안테나를 이용하는 텔레비전 방식이다. 대부분 아파트에는 아파트 그 관리 사무소에서 메인 그 케이블 TV 방송국하고 협약을 해서 각 집집마다 하나의 라인으로 똑같은 방송을 보내주죠. 원래 케이블 TV 등장한 이유는요,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어요. 케이블 TV가 등장하게 된 주된 원인은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어요. 원래 케이블 TV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TV 중에서는 과거에 MBC, KBS, SBS, 그리고 EBS, 그리고 AFKN, 그죠? AFKN 미국 방송. 요 5가지가 과거에 우리가 공중파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5가지 채널 외에 새로운 채널이 하나씩 둘씩 추가되면서 그걸 보려 그러면 만약에 케이블 TV 방송 중에서 뭐 영화 채널에 뭐 OCN이라는 채널이 있다. 그 OCN 채널은 전국에 다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상강까지 다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방송국을 따로 두고 케이블로 연결해갖고 집집마다 그 방송을 서비스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이 하나, 둘, 셋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채널 수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채널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케이블 TV를 월 한 4, 5천원을 주고 우리가 케이블 TV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채널이 더 많으면 또 돈도 더 많이 내야 되지만.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속도가 워낙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IPTV라 그래서 인터넷 TV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방식으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우리 집에서 한 500개의 채널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오게 됐죠. 자, 케이블 TV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양방향 통신 가능하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시험 문제 딱 받았을 때 다음 중 양방향 양방향 통신 방식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케이블 TV를 찍는 경우가 많아요. 케이블 TV는요, TV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일반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TV에서 뭐라 한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TV에다 소리치면 방송국에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양방향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만 케이블 TV는 양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케이블 TV를 보다가 인터넷 어떤 그 케이블 TV 방송국 뭐 중에서 이렇게 쇼핑몰 같은 거, 홈쇼핑 같은 거 보다가 내가 이거 구입하고 싶잖아. 그쵸? 그러면은 TV에다가 버튼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바로 주문해서 우리 집에 배달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케이블 TV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IPTV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동 결제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
따지지는 마세요. 선생님, 케이블 TV가 어떻게 양방향입니까? 이렇게 따지지는 마세요. 시험 문제에서 양방향이라고 나와요. 그죠? 케이블 TV는 양방향입니다. 이따가 지금 뉴미디어의 첫 번째 케이블 TV를 지금 보고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양방향 통신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을 했을 때 틀린 답으로 잘 나오는 거 있어요. 다음 페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케이블 TV 주요 구성 요소 3가지, 헤드엔드, 전송로, 가입자 단말 장치 3가지가 있어야 케이블 TV가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헤드엔드는 케이블 TV 방송국에 있는 주 컴퓨터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여러분 집까지 오는 케이블, 전송 선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 그 셋톱박스 같은 가입자 단말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 표시로 하나 밑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컬러 TV의 주사 방식, 종류, 국제 표준 규격 3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방식은 이 NTSC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또는 그 대양주 쪽에, 호주, 뉴질랜드 쪽에는 PAL 방식을 주로 써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호주, 뉴질랜드 쪽을 좀 많이 갔다 왔었어요. 그죠? TV를 들고 가니까,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TV를 들고 가니까 그 나라에서 TV를 볼 수가 없어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TV를 들고 호주, 뉴질랜드 쪽에 또는 유럽 쪽에 가서 그 TV 케이블을 꽂으면 TV가 안 나와요. 그 나라는 PAL 방식이고 우리나라는 NTSC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컨버터가 있으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TV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나갈 때 들고 나가시면 안 돼요. 물론 여행 갈 때 TV 들고 가는 사람은 없지만, 만약에 이민이라든지 뭐 유학을 오래 갔다 올 때 뭐 TV 하나 들고 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안 들고 가는 게 좋아요. 그쪽에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세캄이라는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이제 뉴미디어, 지금 뉴미디어 하나 둘씩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디오 텍스라는 거. 비디오 텍스라는 것도 키워드만 외워두세요. 키워드가 뭐냐면 TV 수신기와 공중전화망을 플러스 시킨 거다. 요거 키워드만 외워주시면 돼. 비디오 텍스가 문제 나왔다. 무조건 텍스라는 말 자체가 전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비디오라는 게 이제 TV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V 수신기와 공중전화를 플러스 시킨 게 비디오 텍스고, 비디오 텍스의 특징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기타 이제 워드 프로세서도 뉴미디어 중에 하나이긴 한데, 뭐 요즘 워드를 갖다가 뉴미디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텔레텍스트, 이건 중요합니다. 자, 텔레텍스트도 뉴미디어 중에 하나인데, 얘는 뭐냐면요, TV 신호에다가 문자나 도형 정보를 방송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케이블 TV나 본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면 밑에 자막 막 나요.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막 나가는 거 있죠. 그거 뭐야? 텔레텍스트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TV 화면 방송에다가 무선을 통해서 그 자막 형태를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텔레텍스트라고 하는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요, 얘가 단방향이에요. 자, 책에는 없지만 얘는 단방향 서비스입니다. 단방향, 양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케이블 TV 나왔죠? 비디오 텍스 나왔죠? 그죠? 그러면 케이블 TV나 비디오 텍스트는 전부 다 쌍방향, 양방향이지만 텔레텍스트 얘는 단방향이라는 거. 그래서 다음 중 양방향 통신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을 했을 때 틀린 답으로 이 단방향인 텔레텍스트가 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죠? 자, 이 텔레텍스트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텔렉스라는 것도 있어요. 텔렉스. 우리 책에는 안 나오지만 텔렉스. 자, 얘를 영어로 쓰면요. 영어로 쓰면 T-E-L-E-X, 텔렉스 이렇게 쓰죠. 여기다가 T자 하나만 더 붙으면 텔레텍스트예요. 텔렉스와 텔레텍스트는 전혀 다른 겁니다. 텔레텍스트는 TV 신호에다가 문자나 도형을 무선으로 보내는 게 텔레텍스트인데, 이 텔렉스라고 하는 것은 통신 기능에다, 일반적인 통신 기능에다가, 그죠? 통신 기능 플러스 워드 프로세스의 기능을 포함시킨 것을 우리가 텔렉스라고 합니다. 텔렉스. 이 통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그죠? 텔렉스라는 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텔렉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문자를, 그러니까 통신을 하게 되죠. 타자기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타자기에다가 통신 기능을 더한 게 이제 텔렉스인데, 뭐 워드 기능도 포함될 수가 있고, 타자기에다가 통신 기능을 더한 게 텔렉스인데, 과거에 그 영화라기보다는 일본이 그 진주만을 습격할 때 그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할 때, 물론 이거 시험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뭐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할 때
선전포고를 했다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 논란이 왜 많았냐면 실제로 일본 입장에서는 선전포고를 했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선전포고를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서 진주만을 그 습격하기 위해서 막 작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부하에게 이거는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너 빨리 그 선전포고를 보내라 하니까 원래 타이핑 리스트가 밑에 이제 그 쫄따구들이잖아요. 그 쫄따구한테 시키면 다다다닥 찾고 선전포고를 보냈을 텐데 이게 워낙 극비사항이다 보니까 쫄따구한테 시키면 안 되고 좀 참모한테 시켰단 말이죠. 근데 그 참모는 맨날 일을 시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타이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포고 할 때 이거 키보드를 들고, 그죠? 키보드 들고 이렇게 해갖고 12시간인가 24시간인가 쳤대요. 그죠? 그리고 엔터를 치는 순간은 벌써 진주만 다 폭격, 다 박살나고 그 끝장난 그런 상태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보냈던 게 텔렉스라는 그 장비로 보냈죠. 그때 만약에 핸드폰이나 뭐 팩스나 뭐 이런 거 있었다면 선전포고 금방 날아갔을 텐데요. 그죠? 뭐 그런 뭐 얘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뉴미디어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텔레텍스트 무선이고 단방향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비디오 텍스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케이블 TV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멀티미디어 가도록 하죠. 자, 멀티미디어는 말 그대로 이제 멀티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두루 쓰이는 장비가 CD-롬 드라이버, 그 다음에 미디, 음악을 주로 들을 수 있는 악기 소리 나타내는 거고요. 스피커 이런 것들이고,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항은 고속통신망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퍼미디어, 그 다음에 신뢰도 높은 통신망.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멀티미디어 기술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오늘날은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 사진 많이 찍기 때문에 정지영상 압축 기술 기법 중에서 사진, JPEG,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JPEG. 그죠? JPEG, JPEG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글자보다는 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용량이 커요. 만약에 이런 JPEG나 MPEG 같은 압축 기술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나가다 사진 한 칸 탁 찍잖아요? 그럼 그대로 촬영돼 버리잖아? 용량 다 차버려요. 그러니까 JPEG로 찍히는 이유는 그만큼 그거를 압축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에 수많은 사진을 담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JPEG가 뭐다? 정지영상이다. 그럼 MPEG는 뭐다? 동영상이다.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정지영상의 정자의 약자가 JUNG, 정. 그죠? 자, 그래서 JPEG다. 이렇게 외우란 얘기입니다. 동영상은 무브니까 MPEG가 되겠고요. 그죠? 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볼 거는 요 H261, H.261 영상 전화나 영상 회의용 동화상 압축 부호화 방식의 국제 표준을 H.261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오디오 압축 표준에서는 웨이브는 단지 소리를 나타내는 그 소리 음향을 압축시키는 기술이고요. 미디는 악기 소리. 얘는 악기 소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MP3는 여러분 잘 아실 거죠? 음악을 얘기하는 거고요. MHEG는 멀티미디어와 하이퍼미디어의 정보에 관한 ISO의 표준화 기술이다. 뭐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멀티미디어까지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멀티미디어까지 마무리하면서 진짜로 우리가 통신 과목을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이 그림을 또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가 매 과목이 끝날 때마다 에필로그라고 하면서 1강부터 배운 데까지 쭉 한번 훑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통신 수업에서도 마지막으로 쭉 한번 훑어 드리려고 하다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만 알면 되겠는 거야. 그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 그림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에필로그 강의로 1강부터 지금까지의 총 복습을 이 그림 하나로 끝내도록 합시다. 그죠? 자, 이 그림, 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컴퓨터를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자, 기사 친구라고 하죠. 자, 기사 친구의 주 컴퓨터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이 단말기가 뭡니까? 그쵸? 여러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PC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PC로 기사 친구에 접속해서 제 강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 중간에 이러한 과정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는 PC가 잘 전송되도록 뭐가 필요하다? 그쵸? TC라는 게 필요하다. 얘가 뭐다? 전송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컴퓨터 옆에서 컴퓨터를 도와주는 컴퓨터의 비서가 필요하죠. CCU가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이라 해서 통신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통신 제어 장치. 그죠?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가 이 단말기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통신 회선이라는 게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만약에 이 통신 회선이 아날로그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꿨다가 이 아날로그가 다시 원래의 디지털로 날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여기에 신호 변환기가 양단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신호 변환기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 4가지의 신호 변환기가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바꿀 때 쓰는 거.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바꿀 때 쓰는 거 뭐야? 전화기, 전화기. 그죠?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꿀 때 쓰는 게 뭐다? 모뎀.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의 변복조기.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꿀 때 뭘 썼다? 그쵸. 코덱을 썼다. 물론 코덱은 전송할 때 쓰는 게 아니고 매체 같은 걸 바꿀 때 쓰는 거지만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또 다른 디지털 신호로 바꿀 때를 뭘 썼다?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라는 DS를 썼다. 이 4가지가 전부 다 뭐야? 신호 변환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신호 변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통신회선에 사용되는 통신회선의 종류에는 우리가 크게는 유선과 무선으로 구분했었죠. 그쵸? 유선만 얘기해 볼게요. 유선에 우리가 첫 번째 뭐 꼬임선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자, 3개의 문제가 나온다면 광섬유 케이블이 무조건 제일 좋으니까 문제가 나오면 문제 내용을 읽어보면 전부 다 좋은 말이야. 그쵸? 그러면 무조건 광섬유 케이블을 찍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 지문 속에 케이블 TV나 TV의 안테나선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동축 케이블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구성을 했을 때 양쪽 끝에 이 2가지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라 해서 DT라고 불렀고요. 이쪽 끝에를 역시나 DT라고 불렀는데 이 중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DC, 이걸 뭐라 부르냐면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DT와 DC를 접속할 때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접속 규격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 접속 규격이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ITU 같은 데서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같은 데서 연결할 때 24핀 커넥터로 연결하라. 그게 이제 미국 전자공업협회에서는 RS-232C라는 걸로 만들었고, 그죠? 그리고 ITU-T 이런 데서는 V 시리즈와 X 시리즈를 이용해서 V 시리즈는 주로 공중전화망 PSTN에 활용이 되고 X 시리즈는 공중 데이터망 PSDN에서 주로 쓴다. DT와 DC의 접속 규격에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지금 다 언급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컴퓨터 부분의 이 부분을 잘라서 얘를 데이터 처리계라고 불렀고요. CCU부터 나머지 전체를 우리가 뭐라 불렀다? 데이터 전송계라고 불렀다는 거. 요거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CCU, DCE, TCU 이렇게 나오고 컴퓨터 대신에 뭐가 나올 수 있다? 컴퓨터 핵심 부품인 CPU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데이터 처리계에 속한다는 거. 결국 이 전반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꿰고 있느냐가 통신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 정도는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를 해주신다면 통신에서 우리의 목표는 16개 이상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0강까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18개까지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조도를 마지막으로 전체의 에필로그까지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기나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통신, 데이터통신 10강을 마쳤고요. 그리고 전체 전자계산기 구조,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 그리고 기사에 쓰는 소프트웨어 공학, 산업기사에 쓰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그리고 마지막 정보통신, 데이터통신까지 강의를 모두 마쳤어요. 자, 강의 끊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이벤트냐?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이번 시간 일단 정리를 하고요. 자, 인터넷을 위한 다양한 통신 환경에 대해 정리하고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통신 관련 기출문제 강의에서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마지막 이벤트로 여러분한테 노래 한 곡 불러드리려고요. 참 온라인 강의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자체가 조금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듣기 싫더라도 들어주시고요. 정 듣기 싫으면 테이프를 뒤로 돌려주세요. 마지막에 또 이벤트가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난 그 인연을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시험 치러 가신다면 물론 기출문제 풀이 강의 다 듣고 시험 치러 가셔야 됩니다. 가신다면 반드시 합격할 거기 때문에 그 합격의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불러볼게요. 여러분들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항상 종강하는 날에는 조그마한 이벤트를 항상 만들었었어요.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은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가고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앞부분에 노래를 불렀어야 되는데 지금 강의를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부른 다음에 목이 지금 거의 다 쉬어서 자, 이거 편집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건 케이크입니다. 케이크인데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항상 마지막 날은 케이크 한 개 사들고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케이크 나눠 먹고 했었는데 자,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케이크 이쁘죠?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하고 나눠 먹기에는 힘들어요. 그죠? 근데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마음을 받아달라는 의미에서 이거 같이 나눠 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시간이 지금 밤 9시가 넘었어요. 다들 우리 직원들도 다 퇴근하고 없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뭐 아무것도 지금 뭐 세팅된 것도 없고요. 미리 뭐 제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그냥 가서 사갖고 온 거고요. 지금 막 이거 편집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초가 하나 떨어졌어요. 제가 초를 5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5개. 이게 뭐냐면 여러분 꼭 합격하시라고 합격하시라고 이게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그리고 운영체제 기사에 쓰는 소프트웨어 공학 산업기사에 쓰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불을 켜겠습니다. 진짜로. 케이크 다 보이시죠? 자, 이거는 온라인 강의에서 제가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합격을 5과목을 모두 다 고득점으로 합격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합격 축하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불러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 노래를 지금 제대로 잘 못 부른 것 같아서 뭐 제가 프로도 아니고 그죠? 뭐 지금 강의를 지금 1시간 동안 떠들고 난 다음에 이제 목이 다 쉰 상태에서 부르다 보니까 중간에 삑사리도 좀 나고 음이탈도 좀 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성의라고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시길 제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얼마나 빨리 답을 다는가. 그죠? 최대한 빨리 답을 달아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해소해 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합격해서 실기 강의에서 다시 만나서 실기도 진짜 저랑 같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반드시 합격해서 수강 후기도 남겨주시고 반드시 여러분 합격해서 멋진 여러분들 후기 제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60여 강의를 듣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문제 풀이 시간에 더 힘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